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조카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모는 요양원 가셔야죠.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73세 나이에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란입니다. 올해 73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무릎은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이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폐지를 줍는다느니 자식들이 얼마나 불효자냐느니 별별 말을 다 했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줌마조차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제 그만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몸이 아직 성한데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지난주였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어느 날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여름날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함을 내민 그는 법무법인 정담 소속의 변호사라 소개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5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 이종현 회장이 남긴 유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5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한때 섬유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넉넉한 살림을 누리며 자란 막내딸이었습니다. 큰언니 정숙과 작은언니 정미, 우리는 세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18이 되던 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확장하시며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회사 지분을 두고 언니들이 다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괴로워하며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착하게만 살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21살 봄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은 곧바로 유산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서 울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절반은 큰언니 정숙에게, 30%는 둘째 정미에게, 그리고 20%는 제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두 언니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막내인 제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세로 저를 몰아붙였지요. 그날 밤 큰언니는 제 방에 찾아와 지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틀 뒤 제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실화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라는 걸요. 퇴원 후 집에 돌아갔을 때 큰언니는 지분 양도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다음엔 목숨을 장담 못한다며 협박했지요. 저는 결국 한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안경까지 써가며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버텼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갈라져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공장 일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장에서 목공일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 없이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삶을 20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세 나이에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조카 민수가 찾아와 고모를 챙기겠다며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결국 제게 집을 넘기라며 제가 죽으면 어차피 자기 거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때를 기다리며 폐지를 주워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변호사가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55년 동안 묶여있던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제게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언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이제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200억 원. 그날 밤 민수는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당장 도장 찍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 집은 제 것이라고, 앞으로도 제 것이라고. 민수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변호사 김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변호사 김태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이정란 여사를 찾아온 변호사임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민수는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폐지나 줍는 고모에게 무슨 법적 업무가 있냐며 빈정거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당사자에게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흥분한 민수는 이 집은 곧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모는 갈 데도 없다며 이미 마음속으로 저를 내쫓을 준비를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고집스럽게 저에게는 이 낡은 집 하나밖에 없다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다만 쓰지 않았을 뿐이라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매일 폐지를 줍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란 여사님은 선친 이종현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민수와 며느리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5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그동안 분쟁 때문에 집행되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제가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며느리는 손을 내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재벌의 딸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민수는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합쳐 약 200억 원이라고. 거실은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제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앞으로 고모를 모시겠다며 굽실거렸습니다. 민수도 서둘러 다가와 자신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간의 태도 변화는 돈 앞에서 무너진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자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55년 동안 언니들이 무서워 숨어 살아왔다고. 불에 타 죽을 뻔했고 이름까지 바꿔야 했다며 평생 폐지를 줍고 살았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 순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유산은 언제쯤 받을 수 있냐고. 변호사는 일주일 후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변호사가 나간 뒤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여전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으며 이제라도 용서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동안 너희는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로 폐지 줍는 할망구로만 봤다고. 민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민수는 울상으로 내일 다시 와도 되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머뭇거리다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5년 만에 돌아온 유산, 무려 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 돈이 과연 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민수 같은 이들이 나타나 제 삶을 더욱 괴롭히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자 김선영은 녹음기를 끄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유산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55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느냐고. 남편의 조카를 제외하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이제는 가족도 없다고. 기자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혼자 사는 게 많이 외롭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하다고. 혼자 사는 게. 그러자 기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사진이 실린 자료였습니다. 그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어렵게 찾아냈다며 제 아버지 이종현 회장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환히 웃고 있는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뒤 모든 것이 변해버렸던 것이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산 때문에 집안이 갈라지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저는 그저 아버지가 그리웠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돈을 멀리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편했다고. 잠시 뒤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꼭 좋은 기사로 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것이라고.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나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55년 숨어 살던 재벌가의 막내딸, 폐지를 줍다 유산 상속인 되다. 기사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왜 폐지를 주었나? 거짓말 같아요. 댓글을 읽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의 진짜 이유, 55년 동안의 두려움과 고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선우재단의 강미숙 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재단 소개 자료를 펼치며 제게 기부를 권했습니다. 세금 혜택도 있고 좋은 일에 쓰일 거라며 1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유산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거액의 기부를 요구하다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강미숙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다.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인상을 찌푸리며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겠구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 사업 제안을 들고 오는 사람, 갑자기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결혼하자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돈이란 것이 이런 무게를 지니고 있었구나, 새삼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김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드디어 유산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제 통장에는 무려 20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그러나 그 숫자는 저를 기쁘게 하기보다 오히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저는 고개를 들어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돈이 무섭다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모두가 제 돈만 보게 될까 두렵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라며 급할 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다시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0억. 숫자는 너무 크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제게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인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부끄럽고 죄송해서 찾아왔다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겠다고.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정란아,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은 도구일 뿐이다. 저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55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주었던 원피스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입지 못하고 간직만 했던 옷이었죠. 저는 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모습에 제가 비쳤습니다. 73세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람답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문에 나온 그 재벌가의 딸 정란 씨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보여주며 계좌를 새로 만들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원은 잔액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 황급히 지점장을 불러왔습니다. 지점장은 저를 VIP실로 안내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겠다고. 결국 지점장은 직접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용, 하나는 기부용, 또 하나는 비상금. 지점장이 재테크 상담을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이대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55년 동안 물건을 살 때 늘 가장 싼 것만 고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과일 가게에 들러 딸기 한 팩을 샀습니다. 값은 2만 원. 예전 같았으면 절대 사지 않았을 가격이었지만 그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생선 가게에서는 싱싱한 고등어를 샀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는 나물도 골랐습니다. 장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우니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식사가 이렇게나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복지관 관장 박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꼭 만나고 싶다며 내일 복지관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또 기부 요청일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낡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관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차를 내주며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부 이야기를 꺼낼까 싶어 긴장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정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관장은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55년을 견뎌낸 제 삶이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관장은 괜찮다고 그냥 편히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수락했습니다. 오후 2시 노인정에 모인 20명 남짓한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관장이 저를 소개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살아남은 것뿐이라며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55년을 견뎌냈냐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언니들이 무서워 매일 악몽을 꾸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과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자식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 역시 조카에게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다며 돈이 없어 부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외로운 건 똑같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자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고맙다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복지관을 나오는 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복지관 어르신들과 계속 만나기. 둘째,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기부하기. 셋째,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기. 노트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3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남아있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도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인정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관장이 다가와 소문이 났다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어르신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목수였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과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과거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위험해질까 두려웠고 남편이 휘말릴까 걱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게 그러면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하셔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등을 돌렸다고. 이제는 연락조차 끊긴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많이 힘드셨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슈퍼주인 순희 씨였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놀랐다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순희 씨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찾아오지 않느냐고. 저는 한숨을 쉬며 그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인 사람이 없다고.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여전히 저를 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편지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고모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봤습니다. 밤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용서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모를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카 민수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변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좋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할 생각인지 묻기에 저는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 10억 원을 기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놀라며 그 돈이면 복지관을 새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10억을 기부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관장은 감격하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복지관에서 기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기자들도 찾아왔습니다. 관장은 마이크를 잡고 제 이름을 부르며 10억 원을 기부한 은인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55년 동안 돈이 무서워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돈은 나눌 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었다고. 이 돈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난번에 제게 다가왔던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며 이제 자식들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잘하셨다고 용기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민수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부식 소식을 뉴스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변한 게 맞느냐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고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믿어보겠다고.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민수는 눈빛을 반짝이며 약속했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73세 나이에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복지관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제 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복지관에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는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성그룹 법무팀장 최진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니. 바로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55년 동안 회사는 여사님을 찾고 있었다고, 사과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진혁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종현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 회사는 회장님의 형제들에게 장악되었다고, 그 과정에서 저를 일부러 찾지 않았다고, 불법은 아니었지만 도의적으로 큰 잘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5년이나 지나서 하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 지분이 아직도 제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5년 동안 배당금이 쌓여 있었고 지금 시가로는 무려 500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200억도 버거웠는데 500억이라니.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최진혁 팀장은 말했습니다. 여사님 권리인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드리겠다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0억 원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복지관을 돕고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욕심도 더 커질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분 이야기를 들었다고. 변호사는 이미 소식을 접했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돈 전부를 재단 설립에 쓰겠다고.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전부냐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쓸 돈이 아니라고. 세상에 돌려야 한다고.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여사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길일 뿐이라고. 한 달 후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이종현 재단.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55년을 숨어 살았다고. 돈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고. 돈은 흘러야 가치가 있다고. 이 재단은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고 복지관을 짓고 장학금을 나누는 일을 할 것이라고.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느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카가 있다고. 처음에는 돈만 노렸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또 다른 기자는 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필요한 만큼은 이미 남겼으니 괜찮다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다가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것은 오히려 나라고. 여러분이 저를 살려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민수와 그의 아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아기 소식도 전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 이름을 저더러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종현이라고. 민수 부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15개 복지관에 지원금이 전달되었고 낡은 시설들이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복지관 곳곳에 퍼졌습니다. 저는 매주 다른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도 대구에도 광주에도 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살만 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릉의 한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본명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 김소희. 저는 놀라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옛날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했던 박기수라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늘 꼼꼼하게 장부를 챙기던 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박기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 집안이 난리였고 막내딸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은 찾으려 했다고.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찾아주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다며 직원 자녀 학비까지 챙겨주셨던 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 생각이 나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고. 저는 숨어 살았다고 이름도 바꾸고 폐지를 주우며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며 회장님이 아시면 가슴 아파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박기수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라도 잘 되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강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이름표에 이종현이라고 적힌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고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예쁘다고. 민수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고모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착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변했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모 덕분이라고. 이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병실에 들어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고모가 이름을 지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는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이후 저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저는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아기 종현이에게 줄 금반지였습니다. 민수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선물이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의 온기가 제 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종현아, 건강하게 자라렴. 착한 사람이 되어라. 아기는 눈을 떠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종현이가 고모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종현이를 좋아한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전국에서 쏟아져 들어온 도움 요청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지관뿐 아니라 수많은 기관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73세 나이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낯익은 얼굴, 바로 몇 달 전 찾아왔던 선우재단의 강미숙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짜 재단을 세워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다고. 저 역시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두렵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제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나와 꽃구경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때 관장이 다가와 손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미 제 작은 언니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신문을 통해 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단 소식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정신을 잃었던 과거를 후회한다고. 큰언니가 제 방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큰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죽기 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용서를 빌고 싶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바람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다고. 하지만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는 한다고.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일어나 나가면서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남겨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5년의 세월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언니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사과를 받아주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민수는 제게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아기 종현이는 방긋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년 전 큰돈을 앞에 두고 두려웠다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고. 돈은 혼자 가질 때는 무겁지만 나눌 때는 오히려 가볍다는 것을.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55년 동안 숨어 살며 폐지를 주우며 버텼던 나날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울컥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외로운 이들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뒤쪽에 조용히 서 있던 정미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작은 화해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 후 언니와 근처 카페에 함께 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언니의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가 부도났고 자신도 빈털터리가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움을 놓아주겠다고. 원망하며 사는 건 결국 제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으며 잘했다고,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고모님이 좋아하신다 해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히 식사를 함께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따뜻한 시간이라는 것을. 민수는 아기 돌잔치에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주인공을 빠뜨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숨어 살던 제 삶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던 날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따뜻하다는 것을. 미움보다 용서가 더 자유롭다는 것을. 저는 웃었습니다. 73의 나이에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도 많고 나눌 사랑도 많으니까요. 저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겨주셨어요. 정난 씨 왔어요? 네, 왔어요. 오늘도 함께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득한 하루였죠.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